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입만 살아서는 뭐하냐. 대 끊긴 값은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시아버지가 삿대질을 하며 전 며느리를 나무랍니다. 씨도 못 낳는 년이 고추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따고 있어? 넌 마누라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몸뚱아리는 불량인데 손은 왜 저렇게 부지런해? 저러다 고추 말고 인생까지 말려버리겠어. 옆에 있던 전남편 강도윤과 시누이 강지선이 손가락질하며 한마디 거듭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롱하였지만 연하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손에 쥔 고추에 잠시 힘이 들어갈 뿐. 사람으로 끝났다면 이제 씨앗으로 다시 시작하자.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온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장연하는 시댁의 넓은 부엌에서 홀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길은 벌써 서너 시간째였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와 당근, 고사리와 시금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걸 언제 다 하지? 연하는 허리를 한번 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은 시렸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이 큰 집에서 연하만 깨어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썰다가 연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죠. 연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이제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명절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밥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침 차렸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수고했어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추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됐어. 그냥 먹을게.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누이 지선이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이게 뭐야? 지선은 국그릇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었죠. 언니, 이거 머리카락이잖아요. 불결하게. 씨도 못 받는 주제에 밥은 또 이 모양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는데. 연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머리를 단단히 묶고 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변명도 죄였으니까요. 그때 계모인 조씨 할머니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자식도 없는 여자가 왜 오는 건지 모르겠네. 차례상이나 받을 자격이나 있나?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 도윤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거들어주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옆에 앉은 여자의 손을 살며시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도윤의 대학 동창이라고 소개받았던 윤정이었어요. 연하만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식구들이 큰 방에 모였습니다. 제사상 앞에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강태영은 엄숙한 표정으로 절을 올리더니 연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하, 네 아버님. 자식이 없으면 넌 이 가문의 씨를 끊는 죄인이다. 알겠느냐? 죄송합니다. 조상님께 무슨 낯으로 절을 하는 거냐? 무릎 꿇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다른 식구들은 모두 서 있는데 연하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문득 연하의 머릿속에 결혼 첫날 밤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신혼방 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말했었죠. 3년 안에 아들 낳아라. 그게 내 의무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연하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된 건 차례가 끝나고 식구들이 거실로 나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가운데 앉고 자녀들이 양옆에 섰습니다. 연하도 뒤쪽에 서려고 했지만 신우이 지선이 슬쩍 연하를 밀쳐냈어요. 언니는 저쪽으로 가 있어요. 결국 연하는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연하의 모습이 반도 담기지 않았어요. 마치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무도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연하 혼자서 100개가 넘는 그릇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어요.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 그릇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에휴, 답답해. 연하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날카로운 조각에 손을 베이고 말았어요. 피가 스르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모 조 씨가 연하 옆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팔꿈치로 국그릇을 건드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연하의 치마 저고리에 쏟아졌습니다. 아, 어머, 미안해라. 내가 실수했네. 조 씨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연하의 고운 분홍색 치마는 누런 국물 자국으로 얼룩졌어요. 연하가 결혼할 때 할머니가 마련해 주셨던 유일한 한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연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어요. 연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너무나 초췌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살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휴지통 옆에 구겨진 서류가 보였습니다. 연하는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는 순간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협의서 초안이었습니다. 장연하와 강도윤은 쌍방합의 하에 이혼한다. 단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결혼 5년 만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명절 끝나고 바로 내밀 생각이었구나. 연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연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유일한 개인 물건이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하에게 건네주셨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고추밭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손에는 붉게 익은 고추가 한 알음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연하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넌 아마 많이 힘들 거야. 할머니는 내가 시집 가는 걸 반대했었지. 하지만 넌 사랑한다고 했고
할머니는 널 믿었단다. 연아야,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는단다. 그럴 땐 고향을 떠올려라. 할머니가 평생 지켰던 그 작은 땅을 떠올려라. 고향 집은 남루하지만 뒷뜰에는 할머니가 평생 가꾼 작은 밭이 있단다. 거기엔 할머니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희망이 묻혀 있지. 연아야, 사람은 씨앗과 같단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떨어져도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운단다. 너도 그럴 거야. 힘들 땐 고향으로 와라. 할머니는 늘 내 편이란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연화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져나갔어요. 연화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이혼당하면 갈 곳도 없는데. 연화는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편지 속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고향으로 와라. 할머니는 늘 내 편이란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했던 눈빛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할머니, 저 고향으로 갈게요. 할머니가 지키신 그 땅으로요. 연화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편지를 품고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연화는 시댁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시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오늘 당장 나가.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네.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싸울 힘도 변명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기 전에 연화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것은 거의 없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옷 몇 벌과 할머니의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연화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진작에 돌아가신 부모님 뒤로 팔려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할머니, 고향으로 가야겠어요.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고향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연화를 마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 장신의 손녀 아니가? 시집 잘 갔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할머니 댁까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단층 집이 보였어요.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었지? 연화는 대문 자물쇠를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담 넘기에 치마가 걸려 찢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어요. 거미줄이 천장에 쳐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연화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쌀통을 열어보니 쥐똥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연화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연화는 마을 구멍가게로 향했어요. 작은 가게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연화 아니가? 안녕하세요, 할머니. 연화는 라면 한 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기계에서 삐삐 소리만 났어요. 카드가 안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연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댁에서 카드를 정지시킨 거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외상 줄게. 가게 할머니는 라면 한 박스를 들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는 괜찮다니까.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면 되지. 할머니 손녀가 굶겨 보낼 순 없지. 연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전기 스위치를 올렸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있었어요. 가스도 마찬가지였죠. 연하는 마당 구석에서 낡은 버너를 찾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어둠 속에서 라면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연하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모기들이 극성이었습니다. 여름밤의 후텁지근함 속에서 연하는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잡초 사이로 낡은 고추대 흔적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평생 가꾸셨던 고추밭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고추를 키우셨지. 연하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메마르고 굳은 흙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 밭에서 고추를 따던 날이었죠. 연하야, 고추는 말이다. 정성껏 키우면 배신하지 않는단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고추 키울래요. 그래, 우리 연하 장하다. 나중에 할머니 밭 물려줄게. 하지만 연하는 시집을 갔고 할머니는 홀로 이 밭을 지키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연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니 할머니의 옷가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노트와 헝겊 주머니들이 나왔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할머니가 직접 쓰신 농사일지였어요. 토종 고추 씨앗 보관법, 고추 모종 키우는 법. 세세하게 적힌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헝겊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고 붉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어요. 고추 씨앗이었습니다. 일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몇몇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 이걸 남겨두신 거였구나. 연하는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집에 계십니까? 연하가 나가보니 마을 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 연하 씨 맞네요. 돌아오셨어요? 네, 이장님.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옆집 서 씨가 사겠다고 하던데.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장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연하는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낡은 호미를 찾아냈죠. 녹이 슬고 손잡이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쓸만했습니다. 연하는 고추밭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잡초를 헤치고 호미로 땅을 팠어요. 흙은 딱딱했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해볼게요. 할머니가 지키신 이 땅에서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온몸이 쑤셨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하는 작은 밭 한 떼기를 일구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연하에게는 큰 시작이었죠. 이제 씨를 뿌려볼까? 연하는 할머니가 남긴 씨앗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씨앗 몇 개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흙 속에 심었어요. 할머니,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연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하는 물을 길어와 씨앗을 심은 곳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당의 작은 밭을 비추고 있었죠. 연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씨앗을 심은 곳에 물을 주고 흙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제발 싹이 나와줘. 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틀지 않으면 연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농사 짓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데이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껴 쓰며 공부했어요. 고추 씨앗 발화 온도 25도에서 30도. 연하는 낮에 해가 뜨면 비닐을 덮어주고 밤에는 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다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하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마을 안악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미쳤나 봐. 혼자서 밥하고 있어. 시집에서 쫓겨났다던데. 불쌍하긴 하지만. 불쌍하긴. 아이도 못 낳았다잖아.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밭을 살피다가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연하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도둑이야? 연하가 문을 벌컥 열자 허리 굽은 노인 한 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왜 들어오셨어요? 아니. 나는.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70줄은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끔 오셨던 분 같았죠. 저, 연하 씨 맞죠?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는 정만식이라고 하오. 내 할머니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지. 연하는 호미를 내렸습니다. 정만식?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났어요. 할머니가 만식이 아저씨라고 부르셨던 분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 그래요. 나는 이 동네에 살고 있어.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마다 이 창고를 지켜왔지. 창고를요? 왜요? 정만식은 창고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내 할머니가 이 창고에 중요한 걸 남겨두셨거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내가 지켜온 거요. 연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만식이 낡은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어요. 상자를 열자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노트였죠. 이게 뭐예요? 내 할머니가 평생 연구하신 고추 품종 기록이요. 씨앗 보관법부터 재배법까지 다 적혀 있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화초라는 별칭의 종자 노트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개발하신 고추 품종의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걸 하셨다고요? 내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었소. 한때는 농림부 사람들도 찾아올 정도였지. 하지만 가난해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어. 연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추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만식은 연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그리고 내가 이 씨앗을 심었다고 들었소. 잘했어.
사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사는 처음이라. 내가 도와줄게요. 내 할머니가 부탁하셨거든. 연아가 돌아오면 도와달라고. 연아는 정만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준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정만식은 매일 밭에 나왔습니다. 씨앗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돼요. 흙을 만져봐서 촉촉한 정도면 딱 좋지. 정만식은 연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 물을 주고 언제 흙을 갈아주고 어떻게 온도를 맞춰야 하는지.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밭 옆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연아 씨, 시집살이 많이 힘들었소? 정만식의 물음에 연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매일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에휴, 그놈의 대입기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식은 조용히 연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여기 와서 흙을 만지고 씨앗을 돌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거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정성껏 돌보면 반드시 답을 주지. 이틀 후였습니다. 연아가 아침에 밭으로 나갔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게 작은 초록빛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아가 심은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운 거였어요. 싹이 났어요. 할아버지, 싹이 났어요. 연아는 정만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만식도 놀란 표정으로 밭으로 따라왔죠. 오, 이거 정말 싹이 텄네요. 할아버지, 이제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매일 정성껏 돌봐야 해요. 연아는 무릎을 꿇고 작은 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봤죠? 싹이 났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작은 싹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연아는 그날 밤 할머니의 농업일지를 펼쳤습니다. 다음 단계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싹이 트면 일주일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하되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피할 것. 연아는 노트에 적힌 할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가 지키신 이 씨앗을 제가 잘 키울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밭의 작은 싹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아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연아의 인생에도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추 모종들은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자랐어요. 연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이 아이가 유독 잘 크네요. 연아가 가장 크게 자란 모종을 가리키자 정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유전자가 좋은 개체인 것 같소? 따로 표시해 두는 게 좋겠어. 연아는 작은 나무 막대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죠? 하늘을 보니 작은 드론이 밭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찍는 건가요? 정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하시오. 아마 시댁에서 보낸 것 같소. 시댁에서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소. 연아 씨가 농사를 짓는다고. 아마 시댁에서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연아는 불안했습니다. 시댁에서 왜 자신을 감시하는 걸까요? 하지만 정만식은 연아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떳떳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아는 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고추밭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연아는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아는 카메라를 뽑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 땅에서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하다니. 다음 날 마을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슈퍼 주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아야, 어제 시댁에서 전화가 왔더라.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던데.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은 안 했어. 하지만 조심해라. 저쪽에서 뭔가 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아는 창고로 갔습니다. 정만식이 보여준 할머니의 기록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창고 문을 열다가 연아는 손을 베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의 가시에 긁힌 거였죠. 아, 피가 흘렀지만 연아는 개의치 않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어요. 농업일지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접혀 있는 편지 한 장이었죠. 이건 할머니 글씨잖아. 연아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완성 편지였어요. 우리 연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게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더 오래 살아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연아야, 이 창고 깊숙한 곳에 할머니의 평생 연구가 숨겨져 있단다. 고추 종자 기록이지. 한때 농림부 사람들도 이 종자를 탐냈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주지 않았지. 이건 우리 가문의 보물이니까. 내가 힘들 때 이 종자가 너를 지켜줄 거야. 씨앗은.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끝까지 쓰지 못하신 거였어요. 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창고를 더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자 벽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정만식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추밭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화초 1호 품종 개발 성공. 정만식 연구원과 함께. 할머니가 정말 연구원이셨구나.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추 품종의 특성, 재배 방법, 씨앗 보관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때 정만식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연아 씨, 여기 있었소?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정만식은 사진을 보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요. 내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연구자였소. 나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지. 그런데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었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지.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소. 정만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있잖소. 내가 할머니의 연구를 이어가면 되는 거요. 다음 날 연아와 정만식은 특별히 잘 자란 모종 몇 개를 따로 옮겨 심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할머니 노트에 적힌 대로 정확히 해야 해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 관리하던 모종 중 2개가 시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거죠? 똑같이 돌봤는데. 연아는 당황했습니다. 정만식이 잎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곰팡이에요. 습도 조절을 잘못한 것 같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연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실패한 거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정만식은 연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농사는 원래 이런 거요.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나도 처음엔 수십 번 실패했소. 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정만식은 연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직 건강한 모종들이 남아있잖소. 연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그날 밤 연하는 잠들지 못하고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실수한 부분을 찾아내려 했어요. 습도는 60%를 유지할 것. 70% 이상이면 곰팡이 위험. 아,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구나. 연하는 다음부터 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연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내린 고추 모종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든 모종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모종들도 많았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모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잘할게. 할머니, 저 포기 안 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연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해는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연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연하의 고추 모종들은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매일 정성껏 돌본 덕분이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죠. 할아버지, 이 아이들 정말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면 한 달 후엔 꽃이 필 거요. 정만식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하가 밭으로 나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하던 고추잎들이 시커멓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연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넘게 정성껏 키운 고추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연하는 울면서 정만식을 불렀습니다. 정만식이 급히 달려왔어요. 이게 대체... 정만식은 흙을 파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농약이요. 농약이요? 누군가 일부러 농약을 뿌린 거요. 이 냄새, 제초제 냄새예요. 연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옆 밭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체구의 중년 남자가 트랙터를 몰고 오더니 연하를 내려다보았어요. 여기가 당신의 땅이지?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서태영이야. 이 동네에서 농장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지. 서태영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땅 나한테 팔아. 얼마 줄까? 안 팔아요. 이건 우리 할머니 땅이에요. 허, 이것 봐. 원래 이 일대가 다 우리 집 땅이었어. 내 할머니가 억지로 차지한 거라고. 연하는 화가 났습니다. 서태영의 말투가 너무 건방졌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너 혼자 농사 짓는다고 뭐가 되겠어? 서태영은 비웃으며 트랙터를 몰고 갔습니다. 정만식이 연하의 팔을 잡았어요. 저 사람이 농약을 뿌린 거예요. 확실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증거가 없소. 저 사람은 이 동네에서 힘이 세요. 경찰도 함부로 못해요.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밭에 물을 주려고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만식이 수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화난 얼굴로 돌아왔어요. 수로가 막혀 있소. 누가 일부러 막은 거예요. 설마 서태영 씨가? 틀림없소. 연하는 서태영을 찾아갔습니다. 서태영은 자기 농장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로를 왜 막으신 거예요? 수로? 나는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이 안 나와요. 그거야 내 몰라. 혹시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냐? 서태영은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말해. 내 물 팔아줄 수도 있지. 물론 돈 내고. 연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빗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 마당에 큰 대야를 여러 개 놓고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양동이에 담아 밭까지 날랐습니다. 할머니,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해요. 연하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만식도 함께 물을 날랐습니다. 70 넘은 노인과 38 여자가 함께 물을 나르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안쓰러워했죠. 저 사람들 참 기특하네. 하지만 서태영한테 맞서기는 힘들 텐데.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너무 지쳐서 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물도 없고 농약까지 뿌려지고. 그때 정만식이 말했습니다. 연하 씨,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보는 게 어때요? 사진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면 도움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었지만 사진은 찍을 수 있었어요. 연하는 밭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고추와 빗물을 받는 대야, 그리고 물을 나르는 자신의 모습을.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혼자서 할머니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멋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마음이 이해돼요. 댓글을 읽는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연하의 SNS는 조회수 3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장연하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지역 방송국 PD인데요. 연하 씨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인터뷰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요? 네, 많은 분들이 연하 씨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연하는 정만식과 상의한 끝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방송국 팀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스태프들이 연하의 밭을 촬영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셨다고요? 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지키신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연하의 진솔한 이야기에 PD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밭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당장 촬영 중단하시오. 시아버지는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소. 저희는 정당한 취재를. 닥쳐요. 당장 그 카메라 끄시오. 시아버지는 카메라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PD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취재는 합법입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불안했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넘어갈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아는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연아야, 나야. 백다인. 너 방송 봤어. 연락해 줄래? 백다인. 연아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연아가 시집간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죠.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연아야. 정말 너였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줄 몰랐어. 전화기 너머로 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다인아. 연아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전화를 끊은 연아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제게도 희망이 생기는 걸까요? 바람이 불어와 연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래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마을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시골 마을에 저런 차가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그녀가 연아의 집을 찾아 대문을 두드렸어요. 연아야, 나야, 다인이. 연아가 뛰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다인아, 정말 내가 온 거야? 그래, 왔어. 미안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백다인은 연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아는 너무 많이 말라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너 이렇게까지 고생했구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여러 가지를 꺼냈어요. 반찬통과 과일, 그리고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건 사양하지 마. 친구니까. 그리고 나 지금 회사 대표야. 돈 있어. 회사 대표? 응. 생명공학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어. 식물 연구하는 회사야. 연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때 생명공학을 전공했던 다인이 정말 성공한 거였어요. 대단하다, 다인아. 아니야. 사실은 내가 대단한 거야. 혼자서 이렇게 버텨냈잖아. 다인은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키우는 고추 보여줄래? 방송에서 봤는데 관심이 가더라고. 연아는 다인을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만식도 함께 나왔어요. 할아버지, 제 친구예요. 백다인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만식입니다. 인사를 나눈 후 다인은 고추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데? 잎의 색깔이 일반 고추랑 다르네. 그게 할머니가 개발하신 품종이래. 다인은 눈을 빛냈습니다. 연아야, 이거 샘플 좀 채취해도 될까? 우리 회사 실험실에서 분석해보고 싶어? 물론이지. 다인은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내 고추잎과 줄기 샘플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결과 가지고 다시 올게. 며칠 후 다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차 트렁크에 큰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실험 장비야. 캡사이신 측정기하고 토양 분석기. 그런 게 다 있어? 당연하지. 우리 제대로 해보는 거야. 다인과 연아, 그리고 정만식은 함께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장비들을 설치했어요. 낡은 창고가 작은 연구실로 변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추 연구하는 거야. 너의 할머니가 시작하신 연구를 우리가 이어가는 거지. 다인은 샘플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아야, 이거 봐. 이 고추 정말 대단해. 캡사이신 함량이 일반 고추보다
30% 높아.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매운맛도 강하고 약효도 더 좋다는 뜻이야. 이거 신품종으로 등록하면 특허 받을 수 있어. 연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고추가 이렇게 특별한 거였다니. 그날부터 다인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고추 재배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 유튜브? 응. 요즘 사람들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좋아해. 할머니의 고추를 되살리는 며느리 이야기, 감동적이잖아. 다인은 할머니의 씨앗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렸어요. 첫 영상은 조회수 5천을 넘었습니다. 연하야, 봐봐. 댓글 봐. 울었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시집살이 힘들었는데 공감돼요. 대단하세요. 꼭 성공하시길. 일주일 후 조회수는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온 거였어요. 장연아, 당장 나와. 연하가 나가자 시아버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 다 거짓이잖아. 거짓이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에요. 닥쳐. 우리 집안 명예를 실추시킨 죄 크다. 그때 다인이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요? 웃기네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백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다인은 태블릿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옛날 토지 문서가 떠 있었어요. 이게 뭐요? 연하 할머니 땅이 어떻게 당신 명의로 넘어갔는지 조사했어요. 위조된 증거가 있더군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조용히 넘어가시고 싶으시면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다인아, 고마워. 그런데 그 문서는 어떻게 구한 거야? 아는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그리고 그 변호사가 너를 만나보고 싶대. 며칠 후 한 남자가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박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철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연하 씨 할머니 땅이 불법으로 넘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동사무소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한 흔적이 보여요. 이거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땅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무료로 변론해 드릴게요. 무료로요? 네. 이런 사건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약자를 도와주는 거니까요. 연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인도 박연철 변호사도 모두 자신을 도와주려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연하는 다인과 함께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인아,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야. 현실이야. 너희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바보. 우린 친구잖아. 친구는 힘들 때 도와주는 거야. 다인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 제대로 해보자. 너의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루는 거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창고에 놓인 실험 장비들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연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생긴 거였죠.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밤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연철 변호사는 법원과 동사무소를 오가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아 씨,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할머니 명의의 땅이 시아버지 명의로 바뀐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날짜가 조작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명의가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서류를 위조한 거죠. 그리고 여기 당시 동사무소 공무원 서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 공무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직한 노인이었어요. 그때 일 기억하십니까? 공무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시아버님, 강태영 씨가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고 연아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연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연아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있던 옛날 서류들을 찾아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연아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 있을 거야. 연아는 시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그러다 오래된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불이 켜지며 신우이 지선이 나타났어요. 언니, 여긴 왜 왔어? 나는. 지선은 연아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을 노리는 거야? 이혼했으면 깨끗이 잊어. 이건 원래 우리 할머니 거였어요. 거짓말. 다 내가 꾸민 거잖아. 지선은 연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연아는 비명을 지르며 버텼어요. 나요. 이건 제 권리예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연아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지선이 연아를 밀쳤고 연아는 벽에 부딪혔어요. 경찰 부를 거야. 너 무단 침입이야. 연아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꽉 쥐어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연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어요. 다음 날 정말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장연아 씨 맞으십니까? 무단 침입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연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나섰어요. 제 의뢰인은 자기 권리를 찾으려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폭행을 했죠. 폭행요? 박 변호사는 연아의 얼굴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신우이가 폭행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결국 경찰은 쌍방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도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한편 다인은 고추 실험에 집중했습니다. 연아야, 대박이야. 다인은 흥분한 얼굴로 연아를 불렀어요. 이 고추 병충해 저항력이 일반 품종보다 150% 높아.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잘 자라. 정말? 응. 이건 신품종으로 등록할 수 있어. 특허 내면 대박이야. 연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고추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다니. 이 품종 이름 뭐라고 지을까? 연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연홍. 연홍? 응. 내 이름 연아에 할머니 이름 홍자를 합친 거야. 연홍. 다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연홍. 완벽해. 며칠 후 다인은 연아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농업 공모전을 한대. 신품종 개발 부문이 있어. 우리 나가보자. 공모전? 내가? 당연하지. 내가 키운 고추잖아. 연아와 다희는 함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추의 특성과 재배 과정,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적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연아야, 예비심사 통과했어. 정말? 응, 본심 진출이야. 연아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모전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장연아라는 여자 사기꾼입니다. 절대 상 주면 안 돼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 전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입니다.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한편 정만식은 연아를 불렀습니다. 연아 씨, 내가 보여줄 게 있소. 정만식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계약서 원본이요. 내 시아버지와 내가 농업협동조합을 만들 때 쓴 거지. 연아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땅은 영구히 장씨 가문 소유로 한다. 강태영 서명. 이 사람이 서명까지 했네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배신했지. 협동조합을 혼자 차지하고 나는 쫓아냈소. 정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때 3억을 날렸소. 내 인생이 무너졌지. 하지만 이제 내가 복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소? 연아는 정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 증거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계약서 원본을 받자마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법정에서 이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날 밤 연아는 밭에 나갔습니다. 고추들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고추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봐요. 할머니 고추가 이렇게 자랐어요. 연아는 고추 하나를 따서 손에 쥐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고추였어요. 이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고추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붉은 고추들이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춤추는 것 같았어요. 연아는 고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 이제 연아가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되찾을게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마치 할머니가 연아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모전 본심날이 다가왔습니다. 연아는 며칠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다인이 도와주었지만 발표는 연아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떨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면 돼. 그게 가장 힘이 세니까. 공모전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아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연아가 나가보니 누군가 차에 페인트를 뿌려놓은 거였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사기꾼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연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일 이 차를 타고 공모전에 가야 하는데 정만식이 나왔습니다. 연아 씨, 괜찮소? 할아버지, 차가 이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저쪽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증거요. 다 닦아낼 수 있소. 정만식과 연아는 밤새 차를 닦았습니다. 페인트가 잘 지워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깨끗이 닦아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아는 얼룩진 옷을 입고
공모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페인트를 닦다가 옷에 묻은 거였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사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연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옷 좀 봐. 시골에서 온가 봐. 하지만 연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발표대 앞에 섰을 때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장연하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고추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할머니의 땅을 지키려 했던 이야기, 밤마다 물을 날랐던 이야기. 심사위원들이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 고추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닙니다. 제 할머니의 삶이고 제 인생의 희망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옷에 묻은 건 페인트인가요? 네. 어젯밤에 누군가 제 차에 페인트를 뿌려서 닦다가 묻었습니다. 누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농부의 삶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감동적입니다. 열심히 심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아야, 우리 본심 통과했어. 최우수상 후보에 올랐대. 정말? 응. 그리고 농림부에서 연락 왔어. 연구협력 대상자로 선정됐대. 연하는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SNS에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임 여자가 고추나 키우네. 웃기는 거 아니야? 댓글들도 악플로 가득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뭘 한다고. 시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네. 연하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인이 전화했습니다. 연하야, 악플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시해. 하지만 아니야. 무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자. 라이브 방송해. 라이브 방송? 응. 내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거야. 그날 밤 연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들어왔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000명, 2000명, 5000명. 안녕하세요. 저는 장연아입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불임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댓글창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임이 아닙니다. 시댁에서 제가 불임이라고 조작했을 뿐이에요. 연하는 진단서를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진짜 진단서입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다만 시댁에서 저를 내쫓기 위해 거짓 진단서를 만든 겁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시댁이 거짓말한 거네요? 너무하다.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사람은 무언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땅에 씨를 뿌리고 생명을 키웁니다.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하의 이야기는 다음날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하 씨 응원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농림부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연홍 품종, 정식 인증. 다인이 환호하며 연하를 껴안았어요. 해냈어. 우리 해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연철 변호사와 다인이 함께 조사한 결과 시댁의 비리가 드러났어요. 연하 씨 시댁 농장 장부를 분석했는데요. 회계사가 합류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을 7억 원이나 횡령했습니다. 7억이요? 네.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낸 거죠. 박 변호사는 바로 농림부와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농장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장부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운영정지 처분입니다. 농장의 문이 닫혔습니다. 시댁의 주 수입원이 끊긴 거였죠. 그날 저녁 정만식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 씨,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소. 정만식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긴 거요.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식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미안하네. 자네를 배신한 그 사람들 때문에 자네 인생이 망가진 걸 지켜만 봐서. 하지만 만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름 없는 밭에 진짜 보물이 있다네. 우리가 평생 연구한 원종 고추가 거기서 자라고 있어. 언젠가 연하가 돌아오면 그 아이를 그 밭으로 데려가 주게. 그게 자네와 나 그리고 연하의 미래일세. 편지 뒤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밭. 어디예요? 산속이요. 내 할머니가 비밀로 지킨 곳이지. 정만식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소. 진짜 보물을 찾으러. 연하는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숨겨둔 비밀의 밭. 할머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밭을 찾으러 가기로. 다인아, 내일 시간 있어? 나랑 산에 좀 가자. 산에? 무슨 일인데?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함께 가자.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연하와 다인 그리고 정만식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은 마을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어요.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여기가 맞아요? 그래요. 내 할머니가 평생 숨겨둔 곳이지. 세 사람은 험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 연하는 여러 번 넘어졌어요. 다인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해. 거의 다 왔을 거야. 1시간을 더 걸어 올라가자 갑자기 시야가 트였습니다. 작은 분지 같은 곳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게 뭐예요? 붉은 고추들이 야생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란 고추밭이었어요. 할머니가 여기를 지키셨던 거구나. 연하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비옥한 흙이었어요. 다인이 고추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연하야, 이거 대박이야. 이 고추들 우리가 키운 것보다 훨씬 더 원형에 가까워. 원형이라고? 응. 개량되기 전에 순수한 품종 말이야. 이게 진짜 원종일 수도 있어. 다인은 급히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고추 열매와 잎, 그리고 씨앗까지. 이걸 바로 연구소로 보내야 해. DNA 분석 의뢰할게. 일주일 후 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하야, 지금 당장 나와. 다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연하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인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봐. DNA 분석 결과야. 그래서요? 이 고추? 멸종된 줄 알았던 조선시대 토종 고추야. 정확히는 18세기 품종이래. 연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8세기라고? 응. 학계에서 난리 났어.
어떻게 이런 품종이 살아남아 있었냐고. 그날 저녁 농업대학 교수들이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이 고추를 보존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산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걸 지키신 거였네요.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고추 국보급 종자로 밝혀져 멸종된 조선시대 고추 시골 마을서 발견. 연화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공항에서 체포된 거예요. 해외로 도피하려다 잡혔습니다. 강태영 씨, 토지 사기, 보조금 횡령, 폭행 등 10가지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장연아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전 남편 도윤이었어요. 연화야. 도윤은 초췌한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당신 없이도 전 잘 살 수 있어요. 연하야, 제발.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연하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신우이 지선도 찾아왔습니다. 언니, 용서해줘. 지선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제발 용서해줘. 연하는 한참을 지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들 다 기억해요. 언니. 하지만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저와 상관없이 사세요. 연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지역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특별 초대했어요. 무대 위에서 상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의 농업인상 장연아 씨.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상패를 받는 순간 연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도 없었죠.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관객석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연하를 다인이 껴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만식도 눈물을 닦으며 연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그날 저녁 연하는 혼자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붉게 익은 연홍 고추를 놓았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할머니 땅 지켰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연구하신 고추 세상에 알렸어요. 연하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씨앗이 저를 살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 우리 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고추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할머니처럼 이 씨앗을 지켜나갈게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만식이, 다인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다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내일 서울 가야 해. 투자자들 만나러. 투자자? 응. 우리 연홍고추로 사업 확장하는 거야. 너도 사업 파트너야. 연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은 따뜻했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아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아의 고추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비닐하우스 대신 현대식 스마트팜이 들어섰습니다. 자동으로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하는 시설이었죠. 하지만 연아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직접 밭으로 나갔습니다. 기계가 있어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어요. 연아는 고추잎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다인이 흥분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연아야, 대박 소식이야. 무슨 일인데? 서울대 의대에서 논문 발표했어. 우리 연홍고추로. 다인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홍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대. 염증 완화 효과가 87%라는 거야. 정말이야? 응. 그리고 해외 제약회사에서 연락 왔어. 기술 이전하고 싶대. 계약금만 30억이야. 연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고추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니. 하지만 돈보다 먼저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야. 너답다. 며칠 후 농림부 장관이 직접 연아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장연아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농업의 미래를 바꿨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장관은 연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무렵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강태영은 토지 사기, 횡령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모든 땅이 원래 주인인 연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연아는 되찾은 땅 일부에 재단을 설립했어요. 할머니 재단. 현판을 다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농촌 교육과 자립을 도울 거예요. 연아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의 첫 교육생은 10명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여기서 농사를 배우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정만식이 연아를 불렀습니다. 연아 씨, 나 이제 은퇴하려고 하오. 할아버지, 왜요? 나이가 나이인걸. 이제 쉬고 싶소. 정만식은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결실이 맺히는구먼. 내 할머니한테도 이제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소? 연아는 정만식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소. 나도 행복했으니까. 정만식은 마지막 수확을 도운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연아와 다인은 함께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초청받았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연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저를 살렸습니다. 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귀국 후 마을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연아 씨를 우리 마을 이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결정한 일이었어요. 저보다 더 나은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연아 씨가 해야 하오. 연아 씨가 이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줬소. 연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고추 수확을 하고 있었어요. 붉게 익은 고추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연하는 고추 하나를 따서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재단에서 교육받는 어린 소녀가 다가왔어요. 이모, 저도 고추 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리 와봐. 연하는 소녀의 손을 잡고 고추 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심조심 줄기가 부러지지 않게. 그래, 잘하네. 소녀가 고추를 땄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붉은색 고추였어요. 이모, 저도 나중에 고추 키울 수 있어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하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하지. 넌 이미 씨앗이야. 언젠가 너도 싹을 틔울 거야. 소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연하는 밭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넓게 펼쳐진 고추밭, 현대식 시설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재단 건물. 할머니, 보고 계시죠?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뿌린 씨앗으로 사는 삶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추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그 순간 연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연하야, 대를 잇는 건 아이만이 아니란다. 내가 심은 씨앗, 내가 키운 생명, 내가 도운 아이들. 그게 다 너의 대란다. 넌 이미 씨앗이었어.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알겠어요.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다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저녁 먹으러 가자. 연하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지금 가. 연하는 마지막으로 고추밭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붉게 익은 고추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대를 끄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연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밭 뒤편에서 어린 소녀가 고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씨앗은 이어진다. 할머니에서 나에게로, 나에서 저 아이에게로.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연하를 비추고 있었어요. 연하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바람이었습니다. 연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씨앗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씨앗은 계속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이야기이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하의 이야기입니다.